엄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 휴대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절규 같은 목소리.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기차는 이미 인적 드문 시골역에 도착했고 젊은 여성이 노인의 팔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잠깐 저쪽으로 가요. 경치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상냥한 며느리의 얼굴 뒤에 숨겨진 차가운 무언가를 드디어 확실히 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두 사람은 역박, 아무도 없는 외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여기서 돌아가자. 조금만 더 가요, 어머니.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예의도 친근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갑고 단호할 뿐이었습니다. 노인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빠져 있는지를. 하지만 놀랍게도 이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쌓인 지혜와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젊은 여성이 예상하지 못한 반격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다정했던 가족 여행이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바뀐 걸까요? 이 충격적인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할머니를 위해 댓글로 화이팅 해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들을 매일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처음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사흘 전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된 그 여행에서부터 말입니다. 어머니, 날씨도 좋은데 어디 나들이라도 다녀오세요. 정영자는 며느리 김서연의 제안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70세가 된 지금 혼자 어디 멀리 나가는 것이 그리 내키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떠나보낸 지 3년 정도 큰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는데 굳이 불편하게 나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니에요. 집에서 책이나 읽고 있을게요. 그래도 봄이 이렇게 좋은데요. 제가 모시고 가드릴게요. 기차 여행 어떠세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이렇게 둘이서만 어디 가자고 한 적은 없었습니다. 평소에도 예의 바르고 조심스럽게 대했지만 특별히 가깝다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기차요? 네, 경주까지 다녀오면 어떨까 해서요. 당일치기로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나아요. 영자는 며느리의 얼굴을 찬찬히 살펴봤습니다. 40년간 아이들을 가르쳐온 경험으로 사람의 표정에서 진심과 가식을 구분하는 데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표정은 진심 어린 걱정으로 보였습니다. 민수는 또 출장 가나요? 네, 이번 주 내내 부산에 있어야 한대요. 그래서 제가라도 어머니 모시고 나가면 좋겠다 싶어서요. 아들 민수는 영업직이라 지방 출장이 잦았습니다. 결혼 초에는 서연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 미안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서연이 시어머니를 더 많이 챙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하루만요? 네,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돌아오면 돼요. 영자는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요즘 좀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집에만 있으니 자꾸 남편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종일 우울해지곤 했습니다. 이틀 후 두 사람은 서울역에서 만났습니다. 서연은 깔끔한 블라우스에 바지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 상담 업무를 하는 서연은 평소에도 단정한 차림을 유지했습니다. 어머니, 표는 제가 미리 예매해뒀어요. 고마워요. 얼마예요? 제가 드릴게요. 아니에요. 제가 모시고 나오는 거인데요. 기차에 오르자 서연은 영자의 짐을 선반에 올려주고 물까지 사다 주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니 괜히 의심했던 자신이 미안해졌습니다. 서연아,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머니가 저희에게 잘해주시잖아요. 당연한 거예요. 기차가 출발하자 서연은 가져온 간식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혼자 계시면서 외롭지 않으세요? 가끔은 외로우죠. 그래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아버님이 보험을 많이 들어두셨다면서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평생 아껴가며 보험료를 냈던 덕분에 지금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습니다. 다만 이런 이야기를 며느리와 나누는 것이 조금은 어색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별로 걱정 없이 지내고 있어요. 그나저나 어머니 건강 관리는 잘하고 계시죠? 정기검진 같은 것도 받으시고요. 물론이지. 나이가 이렇게 되니까 몸 관리가 제일 중요하죠. 서연이 문득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잠깐 들여다보는 듯 하더니 다시 가방 안쪽 깊숙이 넣었습니다. 서연아, 그게 뭐예요? 아, 은행 업무 관련 서류예요. 휴일에도 가져다니게 되네요. 영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휴일에 가족 여행을 나오면서 굳이 업무 서류를 들고 다닐 이유가 있을까요? 그때 서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네, 김서연입니다. 네. 지금요? 잠깐만요.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전화 받으면서요. 영자는 혼자 남겨진 채로 창밖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분명히 좋은 마음으로 함께 나온 여행인데 왜 자꾸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걸까요? 서연이 화장실로 간 후 영자는 혼자 남겨진 자리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속 불편함을 정리해 보려 했습니다. 분명 좋은 마음으로 함께 나온 여행인데 왜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드는 걸까요? 첫째, 서연이 휴일에도 업무 서류를 가져온 것이 이상했습니다. 은행 직원이라고 해도 가족과의 여행에서까지 일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더구나 그 서류를 굳이 깊숙이 숨기듯 가방에 넣는 모습도 어색했습니다. 둘째, 서연이 보험 이야기를 꺼낸 것도 신경 쓰였습니다. 물론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왠지 탐색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에이,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나. 영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을 달랬습니다.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 사람들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까지 의미를 부여하는 습관이 생겼나 봅니다. 며느리를 의심하는 자신이 오히려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서연이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모습이 조금 달랐습니다. 나갈 때와는 달리 표정이 굳어 있었고 뭔가 급한 듯 서둘러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아, 아니에요. 은행 일로 연락이 와서요. 서연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자꾸 시계를 보며 초조해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서연아, 혹시 급한 일이 있으면 우리 돌아가도 돼요.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하지만 서연은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 때마다 그 서류 봉투를 신경 쓰는 것 같았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자 기차가 중간역에 정차했습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 다녀올게요. 서연이 다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겨진 채로 앉아 있다가 문득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서연이 그렇게 신경 쓰는 서류가 도대체 뭘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승객들은 모두 잠들어 있거나 각자의 일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서연의 가방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호기심은 양심보다 강했습니다. 영자는 재빨리 가방의 지퍼를 살짝 열어봤습니다. 맨 위에는 평범한 물병과 간식이 있었고 그 아래쪽에 문제의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지만
영자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내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영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서류 첫 장에는 생명보험 가입 신청서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보험자 이름이 정영자였습니다. 자신의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보험금 수익자가 김서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영자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보험 가입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보험 금액은 3억 원. 그리고 서명란에는 자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그 글씨체는 분명히 자신이 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보험에 가입했지? 영자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전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거액의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니요. 더구나 수익자가 며느리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를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종이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대부업체의 명함이었습니다. 빠른 현금 대출, 비밀 보장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손글씨로 오늘 오후 3시 장소 변경 가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부업체? 영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왜 서연이 대부업체와 연락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자신 모르게 가입된 거액의 생명보험은 또 뭘까요? 바로 그때 화장실에서 돌아오는 서연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자는 급하게 서류들을 원래 자리에 넣고 가방 지퍼를 닫았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래 기다리셨어요? 서연이 돌아와 앉으며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과연 진심에서 나온 웃음일까요? 아니면 무언가를 숨기기 위한 가면일까요? 아니에요. 경치 구경하고 있었어요. 영자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온갖 생각이 뒤섞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자신 모르게 거액의 생명보험에 가입시켰다는 것, 그 수익자가 자신이라는 것, 그리고 대부업체와 무슨 일인지 연락을 하고 있다는 것까지.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면 뭔가 계획된 일일까요? 어머니, 혹시 몸이 안 좋으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요. 서연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영자에게는 그 걱정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괜찮아요. 참얼미가 조금 나는 것 같아요. 그럼 창문을 열어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영자는 서연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창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여행의 설렘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발견한 서류들 때문에 머릿속이 혼란스러웠지만 일단 아무 일 없는 척 행동하기로 했습니다. 성급하게 서연을 추궁했다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져만 갔습니다. 어머니, 점심때가 되었는데 뭘 드실래요? 서연이 친절하게 물어봤지만 영자에게는 그 목소리조차 이제 다르게 들렸습니다. 정말 시어머니를 걱정하는 마음일까요?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요? 별로 배고프지 않아요. 간단하게 먹죠. 그래도 제대로 드셔야죠. 도시락 싸온 게 있는데 드실래요? 서연이 가방에서 도시락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영자는 이제 그 도시락조차 의심스러웠습니다. 혹시 뭔가 이상한 것이 들어있는 건 아닐까요? 고마워요.
그런데 저는 입맛이 없어서 나중에 먹을게요. 어머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신가 봐요.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순간 영자의 등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의 말투에서 뭔가 다른 의미가 느껴졌거든요. 마치 영자가 아프기를 바라는 것 같은, 아니면 아픈 척을 유도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민수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엄마 지금 어디 있어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아들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다급하고 불안한 느낌이었습니다. 경주 가는 기차 안에 있어. 왜? 경주요? 누구랑 같이요? 서연이랑 같이. 왜 그래? 순간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민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는데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서연이한테서 떨어져요. 그리고 혼자 집에 돌아오세요. 뭐라고? 왜 갑자기 그런 소리를 해? 영자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 왜 갑자기 이런 이상한 말을 하는 걸까요? 엄마, 제가 설명할 시간이 없어요. 일단 서연이를 믿지 마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어디 가지 마시고요. 민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연이가 엄마 몰래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어요. 수익자는 자기로 해서요. 영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방금 발견한 그 서류의 내용을 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걸까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오늘 아침에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명의로 가입된 보험건으로 확인 전화였는데 저는 그런 보험이 있는 줄도 몰랐거든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서연이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많이요. 그런데 갚을 능력이 없어 보여요. 영자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방금 전에 발견한 대부업체 명함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지금 당장 거기서 나와요. 서연이가 뭘 계획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지만 민수야, 증거도 없는데. 엄마, 이게 증거가 아니에요. 엄마 몰래 거액보험에 가입시키고 수익자를 자기로 해놓고 대부업체에서 돈까지 빌렸는데 그때 서연이 영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누구와 통화하세요? 영자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서연에게 들키면 안 되는 전화였거든요. 민수예요. 잠깐만요. 영자는 서연에게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민수야, 지금 서연이가 바로 옆에 있어서 크게 말할 수가 없어. 엄마, 그럼 작은 소리로라도 들어주세요. 서연이는 엄마가 혼자 외출하시는 날만 골라서 같이 나가자고 제안해왔어요. 그리고 항상 사람이 많지 않은 곳으로 가려고 했고요. 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생각해보니 오늘도 서연이 먼저 경주 여행을 제안했었습니다. 그리고 엄마 서연이가 며칠 전부터 계속 엄마 일정을 물어봤어요. 언제 어디 가시는지, 누구와 만나시는지요. 정말? 네. 저는 그냥 엄마를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영자는 이제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서류들, 아들의 증언, 그리고 서연의 최근 행동들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해? 일단 서연이한테 들키지 마시고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계세요. 그리고 절대로 혼자 어디 가지 마세요. 알겠어. 그리고 엄마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세요. 저도 지금 부산에서 올라가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영자는 전화를 끊고 서연에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연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정말 자신을 해치려고 계획을 세웠다는 말인가요?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요. 서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걱정조차 이제 연기로 보였습니다. 아니에요. 별일 아니에요. 민수는 뭐라고 했어요? 서연이 자연스럽게 물었지만 영자는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민수와의 통화 내용을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냥 안전하게 다녀오라고 했어요. 그렇군요. 민수는 참 어머니를 많이 걱정하는 것 같아요. 서연이 웃으며 말했지만 영자는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를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속에는 이제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무사히 끝날 수 있을까요? 기차가 경주역에 도착했을 때 영자의 심장은 마치 북소리처럼 요란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경고와 자신이 발견한 증거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최대한 평정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어머니, 도착했어요. 내려요. 서연이 밝게 웃으며 짐을 챙겼습니다. 하지만 영자에게는 그 미소가 이제 완전히 다르게 보였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바라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역에 내리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택시 타고 불국사에 갈까요? 불국사요? 사람이 많을 텐데요. 영자는 일부러 사람이 많은 곳을 언급했습니다. 아들의 조언대로 가능하면 사람이 많은 곳에 있어야 했으니까요. 아, 그럼 좀 더 조용한 곳으로 갈까요? 제가 알아본 곳이 있는데 경치가 정말 좋다고 하더라고요. 영자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연이 처음부터 사람이 적은 곳으로 가려고 계획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서연아, 저는 사람 구경하는 것도 좋아해요. 불국사가 어떨까요? 어머니, 그런 곳은 너무 시끄럽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은 조용한 곳이 좋으실 텐데요. 서연의 목소리에 이제 강요하는 느낌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자는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일단 역 근처에서 점심부터 먹을까요? 영자가 시간을 끌어보려 했지만 서연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식당은 거기 가서 찾아도 돼요. 일단 구경부터 하고요. 서연이 영자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겉으로는 부축하는 모습이었지만 영자에게는 강제로 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택시를 타자 서연이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남산 자락으로 가주세요. 조용한 쪽으로요. 영자는 남산이라는 단어에 더욱 불안해졌습니다. 산이라면 사람이 적을 테고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울 것 같았거든요. 택시가 시내를 벗어나 산 쪽으로 향하자 영자는 슬그머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누군가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려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민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경주 남산 쪽으로 가고 있음. 뭔가 이상하면 경찰에 신고해줘. 그리고 문득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조영사였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가르쳤던 제자 중 한 명으로 지금은 경찰이 되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우연히 만나서 연락처를 주고받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영자는 조영사에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선생님 기억하시죠? 정영자입니다. 지금 위험한 상황에 있을 수 있어요. 경주 남산 쪽에 있습니다. 혹시 연락이 안 되면 찾아주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니 마음이 조금 안정되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는 자신의 상황을 알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머니, 뭐 하세요? 서연이 영자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아, 민수한테 잘 도착했다고 연락했어요. 그렇군요. 어머니, 휴대폰 배터리는 충분해요. 이상한 질문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배터리를 물어보는 걸까요? 왜요? 산에서는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모르니까 절약해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자는 서연이 자신의 휴대폰 사용을 제한하려 한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더욱 확신이 들었습니다. 택시가 산 중턱에 도착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관광객은커녕 지나가는 사람조차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내려요. 서연이 택시비를 내고 영자와 함께 내렸습니다. 택시가 떠나자 주변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아, 여기는 너무 한적한 것 같은데요. 다른 곳으로 갈까요? 어머니, 잠깐만 구경해봐요. 여기서 보는 경주 시내 전망이 정말 좋다고 하던데요. 서연이 영자의 팔을 잡고 더 깊숙한 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영자는 저항해보려 했지만 서연의 소나기가 생각보다 강했습니다. 서연아,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멀리 가면 돌아오기 힘들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요, 어머니. 정말 좋은 곳이 있어요. 서연의 목소리에 이제 친근함은 완전히 사라지고 강압적인 느낌만 남아 있었습니다. 영자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바로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영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여보세요? 선생님, 조영사입니다. 문자 받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무슨 일이에요? 영자는 서연이 자신을 주시하고 있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 형사야. 지금 경주 여행 와 있어. 선생님, 위험하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이에요? 길을 잃어버릴까봐 걱정돼서 그랬어. 남산 쪽에 있거든. 영자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었지만 조영사가 알아듣기를 바라며 힌트를 주려 했습니다. 선생님, 혹시 누구와 함께 계세요? 며느리랑 같이 있어. 아, 그럼 안전하시겠네요. 그런데 선생님, 혹시 뭔가 이상한 일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제가 지금 경주에 있거든요. 조영사의 말에 영자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가까운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고마워, 형사야. 전화를 끊자 서연이 물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옛날 제자 중 하나인데 지금 경찰이에요. 우연히 경주에 있다고 하네요. 서연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영자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경찰이라는 말을 들은 것이 부담스러웠을 것입니다. 경찰이요? 무슨 일로 경주에 왔대요? 글쎄요, 자세히 묻지는 않았어요. 영자는 서연이 불안해하는 것을 보며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상황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조영사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고 민수도 상황을 알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럼 더 빨리 구경하고 내려가요. 시간이 늦으면 돌아가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더욱 강하게 영자의 팔을 잡고 더 깊숙한 곳으로 이끌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영자를 더 깊숙한 곳으로 끌고 가자 주변은 점점 더 조용해졌습니다. 나무들이 우거져 있어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라는 것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서연아, 여기까지면 충분한 것 같은데요. 이제 돌아가요. 영자가 멈춰 서며 말했지만 서연은 영자의 팔을 놓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가요.
정말 좋은 곳이 있다고 했거든요.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그만할래요. 영자가 단호하게 말하자 서연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유지하던 친근한 미소가 완전히 사라지고 차가운 표정이 드러났습니다. 어머니, 왜 자꾸 말을 안 들으세요? 서연의 목소리에서 이제 존댓말도 어색해졌습니다. 마치 억지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당신 지금 왜 이래? 어머니도 이제 눈치채셨겠지만 저는 더 이상 연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네요. 서연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 순간 영자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으니까요. 당신이 나를 해치려고 계획한 거구나. 맞아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서연의 목소리에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에 매일 협박 전화가 오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그런데 어머니는 그 많은 돈을 혼자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이려고 사고로 보이게 할 거예요. 노인이 산에서 실족해서 떨어진 걸로요. 그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영자는 서연의 치밀한 계획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자신을 얕보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서연아, 한 가지 놓친 게 있어. 뭐요? 내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줄 알았어. 영자의 목소리에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실렸습니다. 40년간 온갖 문제 학생들을 다뤄온 경험이 이런 순간을 위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뭘 할 수 있다고요? 서연이 비웃듯 말했지만 영자는 침착했습니다. 일단 내가 여기 온 것을 여러 사람이 알고 있어. 민수도 알고 조 형사도 알고. 그게 뭐 어쨌다고요? 사고는 언제든 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신이 나한테 한 모든 말을 녹음하고 있어. 영자가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언제부터? 기차에서부터. 당신이 화장실 간 사이에 당신 가방을 뒤져본 후부터 계속 녹음하고 있었어. 서연이 녹음기를 빼앗으려 했지만 영자는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움직임이 생각보다 빨랐습니다. 어머니, 그걸 내놔요. 안 돼. 이건 내 생명을 지킬 중요한 증거야. 그깟 녹음기 하나로 뭘 어쩌겠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당신이 지금까지 한 모든 행동들이 CCTV에 찍혔어. 영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서울역에서부터 경주역까지 그리고 택시 타는 것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다고. 서연은 이제 완전히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이 완벽하다고 생각했던 계획에 이렇게 많은 허점이 있을 줄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자가 휴대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내가 조 형사한테 보낸 메시지에 당신 이름과 지금 상황이 다 적혀 있어. 만약 내가 사고를 당한다면 당신이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될 거야. 거짓말. 거짓말인지 확인해 볼래? 하지만 그러려면 당신이 정말로 나를 해치고 나중에 조사받을 때 알게 될 거야. 영자의 말에 서연은 완전히 기가 죽었습니다. 자신이 생각했던 완전 범죄와는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조 형사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받아도 돼? 영자가 서연을 보며 물었습니다. 서연은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세요, 형사야. 선생님, 지금 괜찮으세요? 아까 전화 끊고 나서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계속 걱정됐거든요. 지금 조금 위험한 상황에 있어.
영자가 서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어떤 위험이요?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고 해. 전화 너머로 조영사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농담이시죠? 아니야. 진짜야. 지금 남산 깊숙한 곳에서 나를 위협하고 있어. 선생님, 지금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영자는 주변을 둘러보며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했습니다. 큰 바위가 있고 소나무가 많이 우거진 곳이야. 등산로에서도 꽤 벗어난 것 같고. 선생님, 거기서 움직이지 마세요. 제가 지금 경찰들과 함께 올라가겠습니다. 고마워, 형사야. 그런데 서둘러줘. 상황이 좀 급해. 전화를 끊자 서연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쩌시려고요? 경찰이 와도 증거가 없으면 소용없을 텐데요. 증거는 충분해. 녹음 파일과 당신이 위조한 보험 서류, 그리고 대부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들까지. 모든 게 다 있어. 영자의 말에 서연은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아냈어요?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거짓말을 구분하는 법을 배웠거든.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됐고. 영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나를 그냥 무력한 노인으로만 봤구나. 하지만 나는 평생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보호해온 사람이야. 그런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조영사가 정말로 경찰을 데리고 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이제 완전히 포기한 듯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네요.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당신이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 알아봐야지. 영자는 서연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큰 것 같았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마침내 산길 아래쪽에서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올라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맨 앞에는 조영사가 있었고 뒤따라 몇 명의 경찰관들이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조영사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20년 전 자신의 담임 선생님을 구하기 위해 전력으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형사야. 다행히 아무 일도 없었어. 영자는 안도감과 함께 조영사를 반갑게 맞았습니다. 이분이 문제의 며느리인가요? 조영사가 주저앉아 있는 서연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이 김서현이야. 나를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람. 정말입니까? 어떤 증거가 있으십니까? 조영사는 경찰관답게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영자는 주머니에서 녹음기를 꺼내 보였습니다. 여기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어. 서연이 직접 나를 해치려 했다고 자백한 내용도 들어있고. 정말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영자가 녹음기를 재생하자 서연이 자신의 계획을 털어놓는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사고로 보이게 할 거예요. 노인이 산에서 실족해서 떨어진 걸로요. 그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조영사와 다른 경찰관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증거네요. 하지만 다른 증거들도 더 있나요? 물론이지. 서연이가 내 명의로 위조해서 가입한 보험 서류도 있고 대부업체와 주고받은 연락 기록들도 있어. 영자는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이가 오늘 나를 이곳까지 데려온 모든 과정이 CCTV에 기록되어 있을 거야. 서울역부터 경주역까지 그리고 택시를 타고 이곳까지 오는 것까지 말이야. 조영사는 감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준비하실 줄이야. 나도 처음에는 당황했어. 하지만 민수가 전화로 알려준 후부터는 나름대로 준비를 했지. 아들분이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보험회사에서 확인 전화가 왔대. 내 명의로 가입된 보험이 있다고 해서 알아봤더니 내가 전혀 모르는 거액의 보험이었던 거야. 조영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김서연 씨, 혹시 할 말이 있으신가요? 조영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이제 완전히 기가 죽은 상태였습니다. 모든 게 들통났으니 더 이상 변명할 것도 없어요. 왜 이런 일을 계획하셨나요?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때문이었어요. 이자가 계속 불어나서 도저히 갚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보험금 때문에 돈이 많으시잖아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이제 체념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를 해치고 보험금을 받으려고 한 거군요. 네. 처음에는 그냥 빌려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워낙 큰 금액이라 말을 꺼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영자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연아, 그럴 때 솔직하게 말했으면 어땠을까? 나라고 며느리가 어려우면 모른 척 했을 것 같아. 하지만 어머니, 너무 큰 돈이었어요. 억 단위의 빚이었거든요. 그래도 사람을 죽이려고 할 정도는 아니었잖아. 영자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영사가 다른 경찰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김서연 씨를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하세요. 그리고 관련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경찰관들이 서연에게 수갑을 채우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했습니다. 김서연 씨, 당신은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으며. 영자는 수갑이 채워지는 서연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형사야, 서연이가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것도 함께 조사해 봐야겠네요. 만약 불법적인 고리대금업이라면 서연 씨도 피해자 측면이 있을 수 있거든요. 조영사는 다각도로 사건을 바라보려 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위조된 보험 서류 문제도 보험회사와 함께 해결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금을 부정하게 받으려 했으니 보험 사기 혐의도 추가될 거예요. 모든 일이 법대로 처리되면 돼. 나는 다만 서연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어. 영자의 말에 조영사는 감동했습니다. 선생님은 정말 변하지 않으시네요. 저희가 학생일 때도 문제를 일으킨 학생들을 벌주기보다는 근본적인 해결을 원하셨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실수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는 거지. 영자는 끌려가는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서연아, 이번 일로 인생이 끝난 건 아니야. 벌을 받고 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서연은 영자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알고 있어. 이제라도 뉘우치는 마음이 있다면 다행이야. 경찰차가 서연을 태우고 산 아래로 내려가자 조영사가 영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차분하게 위기를 처리하시다니.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다 보니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 하지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침착해야 해. 당황하면 제대로 판단할 수 없거든. 영자는 산 아래로 내려가며 조영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형사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선생님이 저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덕분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지 모든 게 선생님께 배운 거예요. 그럴까? 네. 저희가 학생일 때 선생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상황에서든 포기하지 말고 차근차근 해결책을 찾아라고. 영자는 미소 지었습니다.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이 이렇게 성장해서 자신을 도와주는 것이 뿌듯했습니다. 오늘 일이 끝나면 민수한테 연락해야겠어. 얼마나 걱정했을까. 아드님도 정말 다행이시겠어요. 어머니가 무사하셔서. 그래. 가족이 이렇게 소중한 건지 오늘 새삼 느꼈어. 영자와 조영사는 산을 내려가며 앞으로의 수사 과정과 법적 절차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길고 험난했던 하루가 마침내 안전하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2달 후 법정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영자는 증인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석에는 수척해진 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방청석에는 민수와 조영사 그리고 몇몇 기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 김서현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영자에게 물었습니다. 며느리입니다. 제 아들 정민수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는 차분하게 그날의 일을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 여행 제안부터 산에서 벌어진 일까지 모든 과정을 빠짐없이 설명했습니다. 피고가 직접 살해 의도를 밝혔다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를 산에서 밀어서 사고사로 보이게 만들겠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영자가 대답하자 방청석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내용이 녹음되어 있다고 들었는데 재생 가능합니까? 네, 가능합니다. 영자가 준비해온 녹음기를 법정에 제출하자 서연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고로 보이게 할 거예요. 노인이 산에서 실족해서 떨어진 걸로요. 그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거고 보험금도 받을 수 있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증인께서는 피고의 이런 계획을 언제부터 알게 되셨습니까? 기차에서 피고의 가방을 살펴본 후부터입니다. 제 명의로 가입된 거액의 보험 서류와 대부업체 연락처를 발견했거든요. 그 보험 서류는 피고가 위조한 것입니까? 네, 제가 전혀 모르게 제 명의로 가입된 것이었고 서명도 위조된 것이었습니다. 검사는 증거 서류들을 하나씩 제시하며 사건의 전모를 밝혀나갔습니다. 피고 김서연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2억 3천만 원 정도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피고가 증인 명의로 가입한 보험 금액은 3억 원입니다. 숫자가 공개되자 방청석에서 다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거액의 빚 때문에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피고 측 변호사의 변론 차례였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극도의 경제적 스트레스 상황에서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또한 실제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살인 의도와 계획이 있었고 실제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피고 김서연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습니까? 판사가 서연에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영자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나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돈 때문에 정신을 잃고 이런 끔찍한 일을 계획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처벌이라도 받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저를 걱정해 주셨는데 그런 마음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서연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적을 유지한 후 선고를 내렸습니다. 피고 김서연에게 살인 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험 사기 미수죄로 징역 1년을 선고하여 총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다만 피고의 반성하는 태도와 피해자인 정영자 씨의 선처 요청을 고려하여 집행유예 3년을 함께 선고합니다. 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연이 감옥에 가지 않게 되어 다행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민수가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엄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그리고 서연이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민수야, 서연이도 우리 가족이었잖아. 비록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길로 갈 수 있다면 다행이야. 엄마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용서하지 못했을 것 같은데. 용서하는 것과 잊는 것은 다른 거야. 잊을 수는 없지만 용서는 할 수 있어. 그게 서연이를 위해서도 우리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야. 영자와 민수가 법원을 나서려는데 서연이 뒤에서 불렀습니다. 어머니. 영자가 뒤돌아보자 서연이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선처해 주셔서. 서연아, 이제 새로 시작해.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빚도 제가 책임지고 갚겠습니다. 혼자 힘들면 언제든 말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도와줄게. 영자의 말에 서연은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이런 마음을 받을 자격이 있나요? 자격은 만들어가는 거야.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 조영사가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훌륭한 처사였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해 선처를 요청하시다니. 형사야, 복수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 서연이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지. 역시 선생님답습니다. 저희가 학생일 때 배운 그대로시네요. 그런데 형사야, 대부업체 수사는 어떻게 되었어? 불법 고리대금업으로 확인되어서 업주들이 모두 검거되었습니다. 서연 씨 같은 피해자들이 더 있었거든요. 그럼 다행이네. 다른 사람들도 서연이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구제받을 수 있겠어. 법원 앞에서 영자는 민수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많이 놀라셨죠? 놀라기는 했지만 동시에 많은 것을 배웠어. 사람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처벌보다는 도움이라는 것 말이야. 엄마의 그런 마음이 서연이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서연이가 진짜로 변할지는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적어도 기회는 줘야 한다고 생각해. 그런데 엄마 앞으로는 조심하세요. 이런 일이 또 있으면 어떡해요? 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나는 이제 경험이 생겼잖아. 그리고 형사 같은 든든한 제자들도 있고.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래도. 알겠어.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너한테 미리 상의할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영자와 민수는 집에 도착해서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이번 일로 제가 많이 반성했어요. 제가 너무 바빠서 엄마나 서연이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민수야, 내 탓이 아니야. 누구도 이런 일을 예상할 수는 없었어. 그래도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그래.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이번에 새삼 깨달았어.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많은 것을 잃어간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소중한 것들을 발견하게 되는구나. 어떤 것들이요? 지혜, 경험, 그리고 진정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 값진 것 같아. 민수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그도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가을로 바뀌어 있었고 영자는 집 앞 정원에서 국화꽃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평온한 일상이 돌아온 것 같았지만 그 평온함의 의미는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영자가 문을 열어보니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 대신 단정하고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고 표정도 한결 차분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서연아, 어서 들어와. 영자는 자연스럽게 서연을 맞아들였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그럭저럭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고? 저는 많이 달라졌어요. 새로운 일자리도 구했고 빚도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어요. 서연이 가져온 봉투를 영자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야? 저번 달부터 시작해서 매달 조금씩 드리려고 해요. 제가 어머니께 끼친 피해에 대한 보상이에요. 서연아, 이런 건 안 받아도 돼.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꼭 해야 할 일이에요. 그래야 제가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영자는 서연의 진심이 담긴 표정을 보며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럼 고맙게 받을게.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연아, 새로운 일은 어때? 사회복지사 일을 하고 있어요. 저처럼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일이에요. 그래, 좋은 일을 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제가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나 싶었는데 오히려 제가 겪은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서요. 영자는 서연이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제가 상담도 받고 있어요. 왜 그때 그런 극단적인 생각을 했는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요. 잘했어. 혼자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니까. 상담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그때 정말 원했던 건 돈이 아니라 안정감이었던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불안감 때문에 모든 판단력을 잃었던 거죠. 서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성찰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구나.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은 돈보다 마음의 평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려고 해요. 바로 그때 민수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서연을 보고 잠시 당황하는 듯 했지만 곧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서연아, 안녕. 오빠, 안녕하세요. 민수는 어머니와 서연이 편안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습니다. 서연아, 어떻게 지내고 있어?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오빠도 건강하시죠? 응, 나는 괜찮아. 그런데 요즘 엄마랑 더 자주 시간을 보내려고 하고 있어.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 이후로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 그래, 민수도 많이 달라졌어. 영자가 흐뭇하게 말했습니다. 요즘에는 일주일에 2번씩은 꼭 어머니를 뵈러 와. 그리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미리 상의도 하고. 다행이에요. 가족은 정말 소중한 거니까요. 서연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도 언젠가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길 바라. 영자의 말에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직 그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일단 제 자신을 먼저 제대로 돌보는 법부터 배워야겠어요. 현명한 생각이야. 서두를 필요 없어.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서연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저는 이제 가볼게요. 벌써? 조금 더 있다가 가지 그래. 아니에요. 오늘도 충분히 행복했어요. 어머니와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서연이 영자에게 깊숙이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저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셔서요. 서연아,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찾아와. 혼자 견디려고 하지 말고. 네, 알겠어요. 서연이 떠난 후 영자와 민수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것 같더라. 처음에는 저도 서연이를 용서할 수 없었는데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민수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하거든. 영자가 지혜롭게 말했습니다. 미움을 계속 품고 있으면 결국 자신만 힘들어져. 용서하고 놓아주는 것이 모두에게 좋은 일이야. 엄마 덕분에 저도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민수야, 이번 일로 우리 모두 많이 배웠어. 가족의 소중함도 사람을 믿는다는 것의 의미도 그리고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도 그리고 엄마의 지혜와 용기도 새삼 느꼈고요. 민수가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70세에도 그렇게 침착하게 위기를 헤쳐나가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해. 중요한 건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야. 영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가진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도 알게 됐고,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민수야,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다만 삶이 주는 시험을 하나씩 통과해 온 것뿐이지. 그런 엄마가 있어서 저는 정말 행복해요. 영자와 민수는 그렇게 밤늦도록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자는 일찍 일어나 정원을 돌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마치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위험했던 순간들, 두려웠던 감정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까지. 조영사에게서 안부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고 있어, 형사야. 너는 어떻고? 저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소식을 들었어요. 서연 씨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다면서요? 응,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 어제도 우리 집에 들렀다 갔어. 선생님의 용서가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는구나 싶어요. 용서는 마법이 아니야. 다만 사람에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주는 거지. 변화는 결국 본인이 하는 거고. 역시 선생님다우신 말씀입니다. 조형사와의 통화를 마치고 영자는 다시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국화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었습니다. 인생도 계절과 비슷하구나. 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어려운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따뜻한 봄이 오고 그 봄이 지나면 또 다른 계절들이 찾아오지. 중요한 건 어떤 계절이든 그 나름의 의미와 아름다움이 있다는 거야.
그날 오후 영자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습니다. 동네 공원을 걸으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벤치에 앉아 책을 읽기도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영자는 생각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잃는 것들도 많지만 얻는 것들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체력이나 기억력은 예전만 못하지만 대신 지혜와 포용력, 그리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녁 무렵 영자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그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 위험한 순간도 있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해결됐어. 그리고 깨달은 게 있어. 당신이 남겨준 것들이 단순히 돈이 아니라는 거야. 삶을 살아가는 지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힘. 이런 것들이 진짜 유산이었던 거야. 영자는 미소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살아갈게. 내가 가진 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면서 의미 있는 하루하루를 보낼게. 그게 당신이 바라던 일이겠지. 그렇게 영자의 하루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큰 위기를 겪고 난 후 찾아온 진정한 평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평안 속에서 영자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 진정한 삶의 가치는 나이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면서 말입니다.